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4회 응급처치학개론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어요. 2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시작할게요. 다음 각 화상에 대한 설명 및 응급처치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화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도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화상, 낙뢰손상,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위험물질 노출에 의한 손상 해서 각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열화상인 경우에는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상처를 보호하고 쇼크를 치료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멸균된 천으로, 화상 같은 경우는 감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멸균된 천으로 덮어서 상처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포 같은 거 생기면 절대 터뜨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낙뢰 손상으로 인한 경우는 사실 이거는 잘 발생하는 그 화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번개나 천둥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화상이거든요. 낙뢰 손상이거든요. 전봇대나 뭐 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이런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낙뢰 손상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거의 80%가 즉사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압 전류로 인한 화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소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 낙뢰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피부의 특징적인 고사리 모양의 무늬가 관찰이 돼요. 이렇게 쫙 퍼진 고사리 모양의 무늬가 관찰이 됩니다. 전기 손상으로 인한 경우, 아주 고압력으로 인한 전류로 인한 손상일 경우에는 이런 고사리 모양의 무늬가 관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맞는 말.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 경우에는 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물 세척은 가능한 한 오래 할수록 좋다. 이게 맞을까요? 이거는 틀리죠. 화학물질은 뭐가 있어요? 산성과 염기성이 있죠. 근데 산성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고 해서 염기성으로 중화를 시킨다거나, 염기성에 노출이 됐다고 해서 산성으로 뭔가 이거를 중화시키려고, 정말 화학의 어떤 그런 반응처럼 중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손상을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중화시키지는 않되 물 세척은 가능한 한 오래 해서 이 화학물질을 빨리 씻어내는 거는 맞는 응급처치예요. 하지만 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산성과 염기성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 경우에는요, 염기성에 의한 화학물질이 조금 더 손상의 정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녹는 듯한 괴사가 일어나고 폭넓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절대 중화시키지 않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위험물질 노출인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규명되기 전에는 사고 현장으로 진입을 금지한다. 이건 맞아요. 우리 구급대원들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위험물질이 뭔지, 방사능인지 화학인지 뭔지 다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고 현장으로 진입을 일단 들어가시면 안 돼요. 원인이 다 규명이 되고 원인이 차단되고, 만약에 막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그 전류가 차단되고, 그리고 나서 구조를 하거나 진입을 시도를 하셔야지, 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고 현장으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규명이 돼야 여기에 맞는 보호복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감염질환인지 방사선인지 뭔지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의 보호복을 입고 진입하고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규명되기 전까지는 사고 현장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볼게요. 외출혈 시 응급조치 요령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외출혈은 가장 기본 처치법이 뭐예요? 외출혈? 직접 압박법이에요. 직접 압박을 해서, 왜 압박을 하죠? 지혈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장갑을 끼고 지혈을 시켜요. 장갑을 반드시 껴야겠죠. 왜냐하면 외출혈이 뭐예요? 개방성 손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나한테도 병이 옮을 수 있고 내 병이 그 사람한테 옮아서 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낍니다. 지혈을 시키는데, 한번 상처 부위에 적용시킨 거즈는 떼어내고, 이게 다 젖으면 또 새 거즈로 갈고, 또 다 새 거즈로 갈고, 또 새 거즈로 갈고 해서 다시 누른다. 이거 틀렸어요. 떼어내지 않고 그 위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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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계속 쌓아서 누르는 거예요. 떼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꺼즈를 떼어낼 때 더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꺼즈가 떼어지면서 눌러서 계속 압박을 더 세게 지혈을 합니다. 자, 엘리베이션은 골절이나 탈구, 척추 손상 시에 적용한다. 아니죠. 이제 이거는 다 알죠. 척추 손상, 골절, 탈구 이때는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여요. 최대한 부동 자세를 유지해요. 그 자세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 자세 그대로 더 큰 손상을 예방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대퇴골골절과 같은 사진은 공기부목으로 고정하고 항쇼크 바지를 착용한다. 틀렸죠? 그쵸? 대퇴골골절은 뭐예요? 대퇴골골절은 일단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외출혈이 아니라 뇌출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견인부목을 사용하는 거죠. 대퇴골골절 같은 경우는 공기부목이 아니라 견인부목을 사용해서 경련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부동자세도 유지를 하죠. 그쵸? 공기부목은 이제 개방성 상처일 때 그 압박을 지혈을 하고 그리고 그 상처 부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골골절에는 공기부목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압박점은 체표면 가까이에 분포된 주 동맥 부이며 장기적으로 할 때는 30분이나 5분 정도 압박을 풀어서 혈액순환을 재개시켜준다. 압박점이 뭐예요? 압박점은 지혈을 해요. 자, 그 지혈 부위를 꾹 누르고 있는데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지혈 부위랑 가까이 있는 체표면 가까이에 분포된 주 동맥 부위를 같이 누릅니다. 주 동맥 부위에서 혈류가 아예 나오는 걸 차단하면서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상처 부위도 같이 지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혈이 빨리 되겠죠. 동맥 부위를 압박점을 지혈을 하는 거는 상완동맥과 대퇴동맥 같은 굉장히 큰 동맥을 이용을 하는데요. 직접 압박과 압박점을 지혈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따로따로 지혈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지혈을 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동맥을 지혈을 하는데 굉장히 세게 거의 뼈에 닿는 느낌으로 동맥을 지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맥 밑으로 흐르는 혈류를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그 부위만 동맥이 혈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조직한테도 그 동맥에서 혈류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압박점을 너무 장기간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조직이나 혈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끔씩 30분이나 5분 정도 압박을 풀어줘야 돼요. 압박점은 압박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재개시켜줍니다. 직접 압박법은 유지를 하되 압박점은 가끔씩 이렇게 30분이나 5분 정도 압박을 풀어서 밑에 있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재개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쇼크의 종류와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번에는 오르게 짝지어진 것을 보는 거래요. 심인성 쇼크, 이거는 심장의 원인과 관련된 쇼크죠. 그쵸? 심근수축력의 감소와 심박출량의 감소로 발생한다. 오, 맞는 말이에요. 오, 좋아요. 1번 정답이에요. 자, 밑에도 쭉 볼게요. 출혈성 쇼크, 다량의 소변 배출, 심한 발한, 전해질의 손실로 혈류량의 저하로 발생한다. 이거는 출혈성 쇼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저혈량성 쇼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혈성 쇼크, 피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3회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3회 모의고사에서 계속 설명했었던 그런 전해질이나 아니면 수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체액 손실로 인한 쇼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성 쇼크는 저혈류성 쇼크에 해당은 하지만 다량의 소변 배출이나 발한, 전해질의 손실로 혈류량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거는 체액 손실로 인한 거지 출혈성 쇼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땡. 자, 신경성 쇼크. 신경성 쇼크는 뭐냐면 그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의 저하로 발생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폐혈성 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쵸?
자, 아나필락틱 쇼크는 뭘로 발생해요? 아나필락틱 쇼크. 경추 손상 등의 척추 손상 등으로 자율신경계가 차단되고 뭐 이게 신경성 쇼크 말하는 거죠. 아나필락틱 쇼크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쵸?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얘도 틀리게 연결됐네요. 답은 뭐다? 1번. 해서 쇼크의 종류와 설명, 어떤 쇼크에 어떤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려면 쇼크, 이게 지금 무슨 쇼크로 인한 건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떤 쇼크인지 구분을 했으면 그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야겠죠. 자, 쇼크의 응급처치 요령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산소를 준다. 당연한 말이죠. 의식이나 반응이 없는 부상자, 구토하는 부상자는 기도 유지를 위해 옆으로 위치시킨다. 맞아요. 그쵸? 기도 유지를 위해서는 아까 치과의 자세가 제일 좋다고 했죠. 그쵸? 앙화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대로 흡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막히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하거나 의식이나 반응이 없는 부상자한테 좋은 체위는 뭐예요? 좌치기. 옆으로 눕는 자세, 옆으로 위치시켜준다. 자, 임산부에게 하지의 정맥교환을 돕기 위해 항쇼크 바지를 착용한다. 마스트라고 하는 항쇼크 바지를 임산부에게 적용한다. 이거 맞아요? 틀리죠, 그죠? 자, 쇼크가 있을 때 항쇼크 바지를 착용을 시킬 수는 있어요. 정맥교환을 돕기 위해서 복부와 다리 쪽에 압력을 가해서 이제 정맥교환을 돕는 것을 항쇼크 바지라고 합니다. 60mmHg의 압력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임산부에게 적용하는 것은 금기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해설의 팁을 보면 항쇼크 바지에 금기증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안티쇼크 바지 해가지고 트롬보시스 해서 바지 트라우저스에서 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항쇼크 바지. 요 바지를 입힐 수 있는데 임산부한테는 금기예요. 금기. 그래서 얘는 3번. 자, 쇼크 환자의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말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보기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의 설명. 자, 대퇴부 골절 시에 주로 사용된대요. 대퇴부 골절 나오면 이제 딱 나와야겠죠. 그쵸? 대퇴부 골절에 아까 뭐 많이 쓴다 그랬어요? 견인부목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일단 표시 하나 해놓고 그래도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고 했죠. 혹시 뒤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골절 부위의 지지와 고정뿐 아니라 연부 조직 손상을 방지한대요. 그리고 사지의 축 방향으로 계속적인 견인을 해서 골절 부위가 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장비이다. 아유, 100% 견인부목이네요. 그쵸? 나머지 진공부목이나 공기부목, 항쇼크 바지도 어디에 사용이 되며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 놓으세요. 그래서 답은 1번. 대퇴부 골절에는 견인부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대퇴부 골절이 나오면 견인부목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자, 다음 늑골골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늑골골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늑골의 손상으로 동요가슴이 관찰된다. 앞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설명드렸었어요. 늑골의 손상이 2부위 이상 손상이 되면 동요가슴이 생긴다고 했죠. 그쵸?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흉곽이 움직이는데 그게 호흡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동요가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동요가슴이 관찰되는 거 맞죠? 하부 늑골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간 손상 등이나 복부 손상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쵸? 늑골이 하부까지 있을 때는 간이나 복부까지의 손상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늑골 골절 시 통증이 경감되므로 자발호흡을 유도한다. 자발호흡을 유도하면 정말 통증이 심해져요. 늑골 골절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척추관절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늑골 골절이 된 환자한테 호흡을 유도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산소 공급을 해주죠. 만약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 공급을 해줘야지 자발 호흡을 막 유도하면 안 돼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답은 3번. 늑골 골절은 대부분 직접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맞죠? 늑골 골절이 뭐 어떤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 굳이 질환과 연결시키자면 골다공증? 늑골 골절은 대부분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발생해요. 넘어진다거나 낙상을 한다거나 차랑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 늑골 골절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다음은 3번 이게 답이 되겠어요.
환자의 복부 창상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부에 뭐가 이렇게 창상이 생겼나 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창상을 입으면 출혈과 복부 근육의 경직, 그리고 내장 탈출, 구토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증상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우리는 옳지 않는 것을 찾고 있죠. 자, 내부 장기가 노출이 된 경우 정복을 시도하여 노출된 장기를 덮고 두터운 드레싱으로 압박한다. 이게 틀렸어요. 우리가 절대 정복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탈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구조대원이 가서 막 그것을 정복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고정해서 데리고 와요. 내부 장기가 노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신 생리식염수로 잘 덮어서 최대한 압박하지 않고, 압박하면 안 되죠. 이게 손상이 되거나 장기가 터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상하지 않고 젖은 꺼즈로 덮어서 그리고 이송을 하는 거예요. 복부에서 외부 출혈이 확인되면, 자, 외부 출혈이에요. 외부 출혈. 멸균된 소독 꺼즈로 압박해서 지혈합니다. 외부 출혈의 아까 제일 직접적인 처치법은 뭐라 그랬어요? 직접 압박법. 누르지 말라면서요. 이건 외부 출혈이잖아요. 이거는 장기가 노출된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것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신체에 고정해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물질이 복부에 박혀있는데 그거를 확 빼면 그쪽에서 피가 빡 하고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절대 제거하지 말고 신체에 그냥 박힌 채로 고정해서 일단 이송을 해서 병원 가서 전문적인 처치나 수술을 받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성 뇌손상의 중증도 측정은 글라스고 혼수 척도를 이용합니다. 그죠? 앞에서도 이미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척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계한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반응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운동 반응은 몇 점이 정상이에요? 운동 반응은 6점이 정상. 그리고 5점, 4점 이렇게 쭉쭉 내려오죠. 자, 계한 반응은 몇 점이 정상? 4점. 4점이 정상. 자, 언어 반응은 몇 점이 정상이에요? 언어 반응은, 구두 반응은 5점이 정상. 자, 그리고 밑으로부터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계한 반응 4점,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 만점 받았어요. 그럼 맞네요. 언어 반응 4점, 진학력이 양호함. 언어 반응 4점, 진학력이 양호함. 언어 반응 5점이 돼야지 진학력이 양호한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언어 반응이 4점만 돼도 이미 진학력이 떨어지고 언어 반응을 구두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자, 운동 반응 6점, 명령에 따른다, 정상. 그쵸? 운동 반응 4점은 회피 굴곡 반응. 회피 굴곡 반응, 통증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4점입니다. 자, 4점과 5점을 제가 왜 썼냐면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4점은 통증 자극을 얘는 피해요. 얘는 도망가요. 통증 자극을 주면 막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5점은 뭐예요? 통증 자극을 주려고 하면 그걸 막으려고 해요. 자기가 통증 자극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하는 반응은 5점. 그리고 통증이 왔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 4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5점과 4점을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를 내가 지금 막을 수 있다. 그거는 5점. 그걸 도망가려고만 한다. 그거는 4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개골골절의 대표적인 징후. 바르게 짝지어진 거. 두개골골절의 대표적인 징후는 외워주세요. 좀. 너구리 눈. 그리고 귀 뒷부분에 반상 출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코나 귀에서 혈액이나 뇌척수액이 흘러서 나올 수 있어요. 막 그거를 막 닦아주거나 그거를 막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게 놔둬야 돼요. 코나 이런 구멍에서 뇌척수액이 나올 때는 그거를 막 막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흐르게 놔둔다. 자, 동공반사 이상과 제내경직은 언제냐? 뇌탈출. 뇌탈출은 언제 생기냐면 뇌에 압력이 올랐을 때 이제 뇌에 탈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공반사 이상이나 제내경직이 생기게 되죠. 두개골내 압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뇌에 탈출이 생기기 때문에 동공반사 이상이나 이제 이런 경직이 압력이 오르니까 경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 어디 있어요? 4번.
그쵸? 그래서 두개골 골절의 대표적인 징후는 딱 쉽잖아요. 그쵸? 너구리 눈과 귀 뒷부분의 반상출혈 그리고 흘러나오는 뇌척수액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밑에 해설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뇌탈출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된다. 해설까지 완벽하게 다 읽어보세요. 자, 척추 손상에 의한 운동기능 평가지표 중 다음 보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척추 손상의 대표적인 것, 척추 손상은 밑에 해설에 보시면 5점부터 0점까지 있어요. 당연히 5점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리고 0점이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기를 읽어볼게요. 몸을 움직여서 위치 이동은 가능한데 수평 이동만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몇 점이다? 이거는 2점. 수평 이동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2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레이드 5번부터 0번까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척추 손상의 평가지표 중에 내가 그레이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도록 할게요. 경추 외상 환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추 외상 환자에 대한 설명. 자, 일단 척추에 외상 환자가 있으면 일단 고정을 해야 된다.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척추, 경추, 요추 다 마찬가지예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일단 고정을 하는 것을 머리에 딱 고정시키세요. 경추 외상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경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목을 움직여 보도록 하고 경추 고정기구를 적용한다. 자, 경추 고정기구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참 베스트. 아우 잘했어요. 근데 목을 움직여 보도록 하는 거는 안 되죠. 그쵸? 뭐라 그랬어요? 고정하는 것을 머릿속에 고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머지 해설도 쭉 읽어볼게요. 경추골절의 불안정형 골절은 경추의 위치관계가 변하므로 쉽게 척수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추가 여기잖아요. 목이잖아요. 그쵸?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밑에 있는 신경이 다 죽습니다. 다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 손상을 고정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경추의 골절이나 경추의 외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움직여가지고 그 밑에 손상을 입게 하면 이 밑에 있는 신경들이 그냥 다 쭈루룩 다 죽어버려요. 다 마비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척수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고정을 한다. 더 이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세 그대로, 부동 자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기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경추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더 호흡 곤란이 많이 올 수가 있죠. 다른 척추보다. 그래서 즉시 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반사 반응의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자, DTR이 뭐예요? 신부건 반사죠. 신부건 반사. 신부건 반사나 바빈스킨 반사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경추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장이 나면 이 밑에 있는 요추와 다시 다리 모든 신경을 지나는 모든 온몸을 지나는 신경들이 다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TR이나 반사 반응이나 바빈스키 사인의 이상 소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침수 환자의 응급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환자죠.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침수 환자의 응급처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여름에 많이 발생하죠. 특히 바닷가 그리고 내과. 그죠? 생각보다 내과에서 많이 이런 침수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깊은 물일 수도 있고 또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분명히 얕은 개울이었는데 갑자기 또 물에 높이가 높아져서 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익사하는 환자도 있고 그쵸? 침수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침수 환자의 구조 후에 증상이 경미하면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을까요? 증상이 경미했대요. 그냥 좀 기침 콱콱콱 하더니 괜찮아졌대요. 호흡곤란도 없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지연성이나 흡입성 폐렴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물에 빠졌었기 때문에
코나 입으로 분명히 물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입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코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쪽으로도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폐 쪽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어요. 지연성, 흡인성 폐렴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 환자는 무조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서 두고 가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오케이, 땡 잡았네. 1번이 답이에요. 자, 밑에 거 쭉 읽어볼게요. 저체온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제가온 치료를 시행한다. 이건 맞아요. 제가온 치료. 물에 빠지면 저체온이 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온 치료를 같이 합니다. 체온이 35도 이상이 될 때까지 소생술을 중단하지 않아요. 저체온 때문에 또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35도 이상이 될 때까지 절대 소생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가 아니면 폐의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입에 뭐가 있어요. 이물에 있는 기도 폐쇄가 아니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들이마신 폐의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박을 한다던가 뭐 그거를 뱉어내기 위해서 다른 걸 하면 다른 손상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폐렴이 올 수 있죠.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건성익사는 소량의 물이 흡입된 후 후두경련이 일어났대요. 물은 조금 먹었는데 물이 흡입이 됐는데 후두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량의 물이 흡입되지 않아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적은 물인데 사망할 수 있어요. 왜? 후두경련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중증 외산센터로의 이송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성인 50세 이상, 소아 19세 이하. 이거 맞아요? 성인은 55세. 그쵸? 그리고 소아는 15세.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자, 항응고 질환과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죠. 임신 20주 미만. 이 사람도 임신을 했으니까 고려를 해야 되죠. 고려를 해야 되지만 틀렸어요. 임신 20주 미만이 아니라 임신 20주 이상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 자, 화상과 외상이 동반된 경우도 이송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니은과 리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중증 외상센터로의 이송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환자의 질병 상태 및 특수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급대원의 판단이 됐어. 이 분류에 해당될 경우에 이송병원 성전은 직접 의료 지도를 요청을 합니다. 구급대원이 이제 판단을 했어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송병원을 선정을 할 때는 직접 의료 지도를 해서 의사의 지시하에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소생술의 중단이에요. 사실 소생술의 중단은 사망 선고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소생술을 그래서 응급환자의 사망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사망 선고는 의사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생술 중단을 만약에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소생술을 중단을 해야겠다. 이거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그냥 이 사인이 있으면, 이 중에 있는 사인이 있으면 결정해버리고 중단해버려요? 절대 안 돼요. 직접 의료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중단은 사망과 똑같아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의사가 결정합니다. 본인이 이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멈추면 안 돼요. 직접 의료 지도를 받아서 이제 오케이 그럼 멈춰라 하고 의사가 결정을 하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자, 예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 일단 이거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 오케이 맞아. 구급대원이 지쳐서 더 이상 소생술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것도 맞아요. 구급대원이 소생술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이 됐어요. 이때도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경우가 맞아요. 이 모든 상황이 다 직접 의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의사가 안 돼 그래도 해 라고 하면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멈춰. 그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자 라고 해야지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직접 의료 지도를 요청한 경우. 무조건 직접 의료 지도 요청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이죠. 아니에요. 요청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허락,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오케이 중단해 라고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중단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요청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단 지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두 번째, 응급환자의 사망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소생술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의료 지도를 받아 소생술 중단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냐면 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소생술 유보의 조건이 확인된 경우, 소생술 유보의 조건들이 있었죠.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있었어요. 그쵸? 이 조건이 확인된 경우에도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소생술을 일단 시작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소생술 유보의 조건이었다. DNR이었다. 이 사람이 그런 안 해도 되는 사람의 조건이었다라는 것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 발견이 되면 그때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의 질환에 대한 처치로 알맞은 것은, 보기가 자꾸 다 빠졌네요. 그쵸? 보기의 질환에 대한 처치를 알맞은 것은 읽어볼게요. 수족 경련, 호흡곤란, 공포감,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빨라진 호흡에 의해서 환기가 증가하면서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거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질환이? 일단 질환을 먼저 알아야겠죠. 과호흡이에요.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주로 여성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CO2는 37에서 43, 이 수치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호흡곤란이 오면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뭐 수족경련, 호흡곤란, 공포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호흡곤란 이게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나 아니면 경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 원인은 보통 거의 다 스트레스예요. 과호흡은 조금 약간 예민한 여성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치로 알맞는 것을 볼게요. 호흡곤란과 공포감은 시간이 지나가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트레스로 받았으니까 산소 포화도 감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해져요.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니까 점점 더 공포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SpO2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알맞는 거 찾는 거죠. 이건 틀렸어요.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재호흡 유도를 한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비닐봉투는 산소 분압을 감소하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재호흡 유도를 하지 않아요. 자, 지속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인 경우에 안면 마스크를 이용해서 6에서 10리터, 분당 6에서 10리터의 산소를 공급한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호흡을 빨리 해서 환기를 유도한다. 아니죠. 환자를 진정시켜서 호흡을 느리게 유도를 해야 되죠. 그죠? 환자를 안정시키고 진정시켜서 호흡을 조금 더 느리게 해서 계속적으로 환기를 유도를 해야지, 호흡을 막 더 빨리 하라 그러면 더 큰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인 심장성 폐부종일 경우 지속성 양압 환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CPA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이거의 금기증은 뭐냐? 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CPAP는 굉장히 기계가 커요. 대신 높은 하이플로어의 O2를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지속적 양압 환기도 굉장히 더 잘 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급차에 싣고 다니는 거는 이제 버진학 CPAP라고 해서 작은 압력으로, 그리고 적은 O2, 5에서 10cm H2O 그리고 O2 15에서 25리터의 산소가 필요하고 네뷸라이저랑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쉽게 지속성 양압 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CPAP의 금기증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속성 양압 환기는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런 폐부종 있는, 호흡곤란 있는,
이런 시민성, 뭐 심장성 폐부종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CPAP를 꼭 해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자발 호흡이 있어야 돼요. CPAP 자체가 흡기와 호기 시의 압력을 높여서 폐포를 팽창시켜 폐포의 허탈을 방지하고 폐포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아예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CPAP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CPAP를 할 거면 일단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CPAP 금기증을 찾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네요. 자, 자발 호흡이 있는 경우는 CPAP의 대상이에요. 자, 심한 안면부 외상이 동반된 경우 CPAP 보면 안면 마스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에 화상을 입었거나 심한 안면부 외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마스크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뭐 쇼크 상태나 아니면은 뭐 더한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어떤 쇼크 상태인지 모를 때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도 쓸 수가 없죠. 기흉이 의심될 때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폐부종일 때도 쓸 수가 있고 호흡곤란일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왜 기흉일 때는 못 써요? 기흉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모의고사 때도. 기흉은 폐 압력에 폐에 공기가 가득 차서 압력이 올라간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CPAP 그리고 PEP 호기말 양압, 그죠? 계속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폐포가 계속 팽창만 계속하다가 터지거나 폐포의 손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흉이 의심될 때도 얘는 금기증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CPAP랑 이제 그 PEP랑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하시고요. CPAP는 흡기와 호기 시에 다 압을 주는 거고 PEP는 호기 말에 압을 주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조금 달라서 뭐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다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신부전의 증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전의 증상은 일단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신부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신부전이랑 좌신부전이 있다고 했고요. 우측으로는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좌측으로는 이제 폐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곤란 쪽으로 나타난다고 다른 모의고사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자, 그래서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은 그럼 어디겠어요? 이건 좌신부전. 이건 좌신부전일 때 증상이겠네요. 그쵸? 그리고 경정맥의 팽창은 그러면 어디예요? 얘는 우신부전. 얘는 뭐 경정맥의 팽창 아니면 부종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나니까 비정상 호흡음도 좌신부전.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혈압의 상승. 혈압의 상승으로 혈압의 상승이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신부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신부전이 뭐예요? 심근의 수축력이 감소하는 거죠. 심근의 수축력이 감소하고 박출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EF가 굉장히 감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고혈압이었었던 환자들도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 신부전인데 이 신부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혈압이 점점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요. 먹고 있던 혈압약을 점점 줄여나가야 될 정도로 저혈압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2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을 찾아볼게요.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응급 상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건 급성 맞네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젖산증은 메트포르핀이라는 그 당뇨약이 있어요. 그 약이 이제 젖산을 계속 축적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젖산증에 걸리게 합니다. 이 젖산증은 호흡곤란이나 기절, 실신 이런 것들, 뭐 경련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급성 합병증에 속해요. 자,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가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얘는 만성 합병증이에요.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마찬가지로 만성. 자, 나는 급성 합병증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당뇨병의 합병증에서 급성 합병증과 그리고 만성 합병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읽어보시고 어떤 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당뇨병이 나왔으니까 저혈당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저혈당에 대한 설명 및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성인에서 70mg/dL, 소아에서 60mg/dL 미만으로 측정된다. 맞죠? 진단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식은땀과 빈맥을 동반한 의식 저하이다. 그죠? 저혈당이 되면 막 산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막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막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막 많이 하게 되면 갑자기 이런 저혈당 증세가 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을 딱 섭취하려고 뭐 이런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막 가지고 올라가시죠. 단 음료수나 주스나. 식은땀과 빈맥을 동반한 의식 저하가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위험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 의식 저하가 생기면, 그래서 의식 저하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50%의 포도당을 경구로 투여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의식 저하가 생길 때는 무조건 경구로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의식 저하가 있는 환자한테 경구로 주는 거는 병원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나가셔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의식 저하가 있는 환자한테 경구로 절대 투여하지 않죠. 그래서 50%의 포도당만 보시고 또 막 헷갈리셔가지고 하지 말고 의식 저하가 있는 환자한테 경구로 투여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3번을 골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저혈당이 되면 그 포도당을 주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의료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 포도당을 주입을 합니다. 10세 미만과 그리고 10세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9세부터겠죠? 얘네 둘이 기준치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10세 미만은 10%의 포도당을 줘요. 10%의 DW를 정맥으로 포도당 용액을 주입합니다. 킬로그램당 5ml. 자, 그리고 10세 이상한테는 어떻게 해요? 50% 포도당을 얼마를 주입한다? 50ml를 주입한다. 자,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DW를 주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 포도당 정맥으로 점적 주사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인체 내에 인슐린 양이 과잉 상태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얘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요. 근데 얘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과잉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복통의 통증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게요. 이거는 그냥 쭉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대동맥류. 대동맥류는 어디에 통증이 발생하냐면 양측 하복부가 아니라 등 쪽으로 발생을 해요. 대동맥류는 등이나 또는 하복부. 자, 양측 하복부로 발생하는 거는 골반이에요. 골반 통증. 급성 복통이 아니라 골반염, 골반 통증. 이럴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밑에 쭉 읽어볼게요. 충수돌기염은 우측 상복부의 전이통. 자, 전이통 뭔지 다 공부하셨죠? 전이통은 충수돌기염이 처음 발생하면 우측 상복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복부에서 시작했다가 병원쯤에 갈 때쯤 되면 우측 하복부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진짜 막 너무 아파서 다리도 못 펼 정도가 돼서 그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배꼽 주변이 아프다고 해요. 내장 장기에서 보통 잘 일어나는 것으로 이게 막 여기저기 통증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전이통이라고 합니다. 십이지장궤양은 상복부의 중앙이나 등의 상부에서 나타나고요. 담낭형은 마찬가지로 우측 상복부의 전이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이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제출을 했고요. 통증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양측 하복부는 골반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20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20회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